네,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은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이제 질문을 받아놓은 것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물어보시는 거 있으면 이따가 중간중간 해결을 해드릴게요. 오늘 모신 분은 지난주에 이제 공지를 했는데 레오 대출 연구소의 레오님을 모시고 요즘에 이 대출 고민 되게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맞아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간단하게 했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대출 현장에서 직접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제 재테크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네. 닉네임 레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 이름은 이제 김은진인데 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영상 지금 2개나 올라갔다고. 아니 그게 네. 예, 아니 많은 분들이 네. 뭐 유튜브 이제 이렇게 게스트로 나가면 네. 도대체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라고 음.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블로그 엄청 크게 있으신데. 근데 블로그는 안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를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일단 영상을 2개 올렸는데 정말 어색해요. 부끄러워요. 이제 차근차근 좋아지실 거기 네. 때문에 앞으로 기대를 해주시고 레오 대출 연구소라는 네. 채널이죠. 네, 맞습니다. 네, 대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은 구독하시고 네. 댓글로 궁금한 거 막 남겨주시면 네, 네. 그에 맞게 또 영상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들어 주실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레오님을 모신 거는 사실 요즘에 이 논란이 너무 많아요. 대출이 뭐 안 나온다, 뭐 나온다, 뭐 금리가 너무 높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가장 먼저 요즘에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뭐 더 올라갈 거다, 막 5%, 6% 갈 거다 이런 얘기들 있는데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재는 이제 뭐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이에요. 기준금리도 많이 올랐으니까 그에 네. 따라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의 금리를 안내를 해드린다면 지금 은행별로 조금씩 금리가 차이가 있긴 한데 네. 제일 저렴한 은행이 뭐 한 4.1에서 4.2% 5년 고정 기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뭐 진짜 가장 높은 금리는 뭐 4.9%라고 써 있기는 하는데 네. 그 은행에서는 누가 받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대출해주기 싫다는 네. 건가? 우리 그 금리의 은행은 이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닐까요? 뭐 총량 규제도 있고 하니까 조금 한도를 늘리고 싶지 않아서 금리를 네네. 올린 게 아닌가.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4.1 정도라고 봐야 되나요? 5년 고정금리가 그 정도 된다. 그리고 변동금리는 조금 더 저렴하기는 한데 네. 많이들 선택을 안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LTV는 어때요? LTV는 지금 이제 지역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느 지역을 매수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네. LTV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네. 뭐 그 투기 과열지구는 이제 기본이 40%고요. 네. 그리고 뭐 9억이 초과되면 40%에다가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조정 지역은 또 뭐 9억까지는 50%,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그리고 뭐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뭐 70%, 다주택자도 60% 이렇게 LTV가 다 나눠져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뭐 서민 실수요자들은 또 LTV가 더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자신의 조건이 어떤지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소리가 작다고 그래서 잠깐 좀 마이크를 조금 당기겠습니다. 네, 조금 당기고.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리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금리가 네. 과거의 기준금리 동일했을 때 대비해서 지금 좀 약간 높은 편인가요?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19년도 10월 달이 딱 지금 기준금리 정도 되더라고요. 뭐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가상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요. 저희가 네. 우대금리라고 해서 네.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우대를 좀 많이 해주는 금리들을 많이 주면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네네. 근데 우대금리 부분을 조금 줄여서 금리를 좀 높게 유지하는 경향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대출을 많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어요. 없어요. 네, 그리고 3월까지 이제 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너무 늘어나면 네. 이제 뭐 좋지 않은 그 그런 작년에 것 때문에. 그 막 연말에 막 몰려가지고 사건 터지니까 이제는 네. 뭐 그 그쵸, 분기별로. 분기별로 보고도 아. 하고, 그래서 조절을 정말 최대한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좀 높이면서 그쵸. 대출을 좀 최대 줄여요. 막으려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그렇구나. 같아요. 네. 그러면은 과거 대비는 그래도 조금 비싼 편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래도 그렇지 약간.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이 네. 그거더라고요. 적격 대출. 아. 도대체 적격한 대출이 뭐냐?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적격 대출이요. 네. 사실은 이제 재작년 정도만 해도 한도가 좀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상품이 원래는 모르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뭐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또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네. 많이들 좋아하는 상품이에요. 일반 1금융권 가서 받아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음. 생각을 한다면 보금자리론하고 이제 비슷한 상품이다. 네네. 근데 뭐가 다르냐면 그 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이 6억으로 제한이 되어 있지만 네. 이 적격 대출은 9억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 한도가 좀 그러니까 그 집의 가격이 더 높아도 받을 수 있고요. 네. 근데 적격 대출하고 보금자리론은 좀 다른 게 뭐냐면 네. 적격 대출은 그냥 은행 기준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금자리론은 뭐 DSR도 안 보고 네. 뭐 차이가 있지만 이 적격 대출은 그냥 은행 상품에 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만 이 자금의 원천은 주택금융공사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제 주택금융공사로 양도를 하게 되어 있는 상품이에요. 그럼 이자가 조금 싼가요? 많이 싸죠. 이자가 그리고, 많이 싸다. 장기 고정금리, 그러니까 보금자리론처럼 아. 뭐 30년, 40년 장기 고정금리가 가능하니까 네. 지금 같은 시기에 많이들 원하는데 소득 제한 같은 건요? 소득 제한은 없어요. 그러면 네. 되게 좋겠네요. 네, 좋죠. 네. 네, 그런데 문제는 네. 한도가 별로 없고요. 취급하는 은행과 지점을 찾기가 요즘은 좀 많이 어려워서 저한테도 도대체 어느 지점에 가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네.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약간, 지점에서도 한도가 뭐 있다가 1분 만에 사라지거나 네. 네. 1분 만에. 그렇기 이게 약간 때문에 전설의 유니콘 같은 그런 대출이구나. 있긴 있는데 만나기가 힘들군요. 네, 만나기가 참 어려운. 그러면은 이게 그럼 현실적으로 받기가 상당히 힘들겠네. 뭐 그래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럴 수 네, 있구나. 뭐 가서 금리가 그러면 뭐 차이가 많이 나요? 한 2, 3%대로 확 낮아지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음. 한 0.04 정도, 아니 0.4 정도? 0.4? 네, 그것만 해도 상당히 큰데. 크죠. 그러니까 0.3에서 0.4 정도. 왜냐하면 월말마다 금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그럼 이제 LTV는 LTV는 똑같아요. 은행 다 상품하고 똑같고. 같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저금리 상품이네요. 그쵸. 어찌 장기 보면. 고정이고. 장기 고정 저금리 상품. 네. 근데 받기가 쉽지는 않다. 은행을 한도가 찾기가 쉽지 않다. 네, 아까 네. 지금 질문 중에 외국인도 대출이 나오냐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외국인도 이제 네. 가능한 상품이 있어요. 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국내 거소를 하시는 분들은 네. 네, 가능하세요. 근데 그 거주 증명원인가 그게 있어야 네, 되잖아요. 그렇죠. 음. 네, 그런 거 없이는 좀 힘들고 네.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제 주택수 조회를 할 때 네.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뭐 한국인이 아니다 보니 네. 뭐 주택수 조회가 네. 뭐 잘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거소증 소지자인 분들은 가능하세요. 해볼만하다, 네. 할 수 있다. 네. 네, 그러면은 DSR 규제가 지금 적용이 돼 있죠. 그럼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대출 한도가 뭐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지금 규제가 기준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2022년 1월부터 DSR이 네. 2억 초과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전부 40%를 40%. 적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40%가 굉장히 타이트한 기준이에요. 네. 그리고 2억 초과라 하면 내가 받는 대출이 2억이 아니고 기존 부채 포함해서 2억이 넘으면 무조건 DSR 네. 40%를 네. 맞춰야 되는 네. 굉장히 타이트한 기준이 되는 기준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렵죠. 그러면 내가 예전에 1억을 받아놨는데 네. 추가로 신용대출 1억을 더 받는 건 상관없는데 네. 1억
만약에 1억 5만 원 받는다.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그러면 DSR을 예, 따져야 DSR 돼요. 규정을. 그 1억 5만 원짜리는 예. DSR을 적용받는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신용대출 1억 받는 분들은 또 신용대출 또 기준에 따라서 DSR이 따로 적용이 되는 또 경우가 적용되고. 있어서 예, 그거는 따져 보셔야 되고요. 그럼 이게 작년 하반기 대비 많이 강화가 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럼요. 왜냐하면 아. 이게 DSR 40%는 원래 9억 초과 주택에서는 있었어요. 네네.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올해부터 달라진 게 신용대출의 만기를 DSR 계산할 때 원래 7년에서 5년으로 네. 줄였어요. 네네네. 그 2년을 줄인다는 게 엄청난 큰 그렇죠.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힘든 거죠. 이게 이 DSR이라는 게 연봉 대비 원금과 이자를 얼마 이상, 40% 이상은 갚지 말라 이런 건데 이제 네. 기간을 줄여버리니까 그렇죠. 갚는 그 금액 자체가 너무 많이 잡히면서 맞아요. 만기가 길수록 이게 우리가 갚을 원금과 이자가 적으니까 유리한데 이 신용대출 같은 경우 만기를 짧게 해버리니까 네. 갚을 이자와 원금이 너무 큰 거예요. 음, 원래 이제 우리가 신용대출 만기가 1년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자만 내니까 원금이 왜 들어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DSR 계산할 때는 그렇게 계산이 들어가요. 나는 이자만 내도 5년으로 나눠서 원금을 계산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네.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은 네. 전체적으로 지금 대출 받기가 힘들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힘든 거고 음. 뭐 대출은 항상 많이 힘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네. 오늘 받는 대출이 제일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없지는 않은데 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년 7월에는 네. 서민 실소유자 조건이라고 해서 음. 오히려 한도가 늘어난 경우도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상황에 맞게 대출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대출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대부분의 그 분들께서 나는 사실 필요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안 갚아요. 신용대출 막 받아놓고 이자 내는 분들 그렇죠. 있잖아요. 네. 나 필요 없는데도 이 지금 안 받으면 못 받을 것 같은 나중에 못 거예요.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음. 가수요가 좀 아, 있는 것 같기도 그런 해요. 것도 있고. 네, 좀 편하게 받고 편하게 갚으면 더 좋을 텐데 네. 그게 또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것도 대출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이제 규제인데 규제가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좀 미리 받아놓고 그쵸. 싶은 게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네. 물건 사재기 같이. 그렇죠. 집값도 아,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빨리 사고 싶은 그렇죠. 것처럼 네. 네, 대출도 약간은 그런 영향도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대출 분위기는 어쨌든 작년 하반기 대비는 좀 많이 좀 받기가 어렵고 금리도 좀 올라간 상태라는 거, 그 네. 정도로 정리를 하고 미리 좀 받아놓은 사연 얘기 좀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대출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저 해결을 해드릴게요. 네. 제가 사연자가 돼서 좀 이렇게 아예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제가 하나씩 그 최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질문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다음 주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사야. 다음 주. 아마 이번 주예요. 이번 주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한 달 전에 은행을 정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했는데 3.7% 나온다. 5년 고정으로 네. 3.7, 네. 3억 후반대 정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사를 한 주 앞두고 그러니까 한 3주 뒤에 다시 연락이 왔대요. 근데 4.2를 해야 된다. 갑자기 0.3이 올랐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우선 갑자기 지금 당혹스러우신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잔금 지금 일주일 앞인데 오히려 대출 가능 금액도 내려가고 DSR 때문에 그런 것 같죠. 그쵸.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대출 가능 금액도 네. 줄어들었네. 맞아요. 그러니까 금리는 오르고 가능 금액은 줄어가지고 오히려 네. 돈을 더 많이 구해야 된다. 이런 속상한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이 일주일 남겨두고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느냐. 우선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주일 남겨놓고 더 오를 가능성도 있죠. 아, 네, 지금도? 은행마다 조금씩 달라요. 은행마다 뭐 한 달 단위로, 그러니까 한 달 단위까지 읽으면 거는 아니고 뭐 일주일 단위로 뭐 바뀐다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은행은 이제 원래 기표일에, 그러니까 돈이 나가는 날에 금리가 네. 확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스프레드가 형성이 되냐면 가상금리는 고정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금리가 오를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 지금 일주일 앞두고 네. 뭐 금리 때문에 한도를 줄여야 된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뭐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주일 전에 통보하는 건 사실
쉬운 그러니까 아니 경우를 한 달 전에 상담 네, 받았는데.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어. 서류를 쓰신 건지 설마 네. 일주일 전에 서류를 쓰진 않았을까요? 요즘 일주일 전에 그러진 서류를 받지는 않는데. 않으니까 예, 그래서 뭐 그 은행 시스템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네. 뭐 어찌 됐든 뭐 돈이 나가는 날짜에는 금리가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분이 뭐 다른 은행으로 지금 옮기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네.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시간이 촉박해요. 아유 지금 이사 일주일 앞인데 네. 대출이 물론 빠르면 뭐 일주일 안에도 어떻게 나올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네. 쉽진 않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아, 네. 지금은 조금 뭐 속상하시더라도 기존에 지금 그 자수한 곳에서 네, 좀 그냥 받고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게 맞다. 돈을 만들어야 된다. 네. 야, 근데 억울하시겠어요? 갑자기 뭐 이렇게 0.3 더 내는 것 같은 느낌도 받으실 수도 뭐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쩔 네. 수 없다. 지금 네. 상황이 너무 늦었다. 네, 맞아요. 그 얘기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보금자리론 얘기 나오는데 보금자리론을 받을 때는 DSR 규제가 제외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보금자리론을 먼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다른 대출을 받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일단 알고는 계세요. 뭐 우리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중도금 대출, 전세 대출은 DSR에서 제외되지 않나요? 네, 네. 맞아요. 그 대출을 받을 때는 제외가 되는 게 맞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제 그 대출은 끝났고 내가 이제 갖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내가 다른 대출을 받고 싶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때는 본인의 부채는 다 따라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보금자리론도 만기 30년인지 네. 뭐 금리에 따라서 다 DSR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금자리론 자체를 받을 때는 DSR을 안 따지는데 얘가 있는 것도 결국에 대출이기 때문에 다른 대출 받을 때는 얘가 다 영향을 미친다. 네. 그러면은 순서를 바꾸면 되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신용대출을 먼저 받고 네, 마지막에 DSR 안 보는 대출을 받는다면 그때는 이제 규제를 안 받겠죠. 그러면은 최대한 DSR에서 제외되는 애들을 뒤에 받아라. 그렇죠. 그렇게 네. 하면은 조금 더 받을 수는 네, 있다. 뭐 전세 대출 이런 경우도 DSR 안 보니까 네, 뭐 보금자리론 있고 뭐 신용대출 있고 뭐 그래도 전세 대출에서는 DSR을 보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반대로 보금자리론을 먼저 받으시면 다음에 신용대출이나 이런 거 받을 때 좀 제한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순서는 좀 알고 계셔야겠네요. 그렇죠.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소득이 좀 적은 사람인데 담보가 있어도 대출이 어렵나요? 라는 질문이신데 그러니까는 소득이- 이 저소득자라는 기준이 네. 이제 뭐 얼마를 받길래 뭐-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여쭤볼 때 네. 그 막연하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잘 왜냐하면 못 벌어요. 예,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저기 소득 얼마 없고요. 네. 집값은 비싸고요. 이렇게 하고 네. 대출이 얼마 나와요? 그러면 얼마 안 나와요. 이렇게밖에 답을 못 듣는 이제 네, 그런 네, 경우인데 이게 저소득자라고 하시면 이제 네. 제가 일단 기준을 세운다면 네. 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은 반드시 봐요. 그래서 DSR 기준을 충족을 하셔야 되는 거는 맞는데 네. 일단 소득이 2,400이 안 되면 네. 저희가 대체 소득을 쓸 수 있어요. 여기서의 대체 소득이라 하면 뭐 신용카드라든지 아니면 건강보험료로 환산을 해서 네. 그게 더 높으면 예를 들면 나는 뭐 소득은 2천만 원이지만 사업자분들도 그런 분들 많거든요. 프리랜서 작년- 같은 분들도 그렇죠.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 소득금액 증명원을 보면 그 사업자분들은 마이너스 소득도 지금 굉장히 네, 많아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신용카드를 환산을 해서 네. 소득으로 인정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뭐 소득이 없다고 해서 담보대출이 어렵다라고 생각은 하지 말고 대체 소득이 충분하면 네.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대체 소득이라는 거를 얼마까지 인정해 주냐? 그러니까 연봉으로 얼마까지 인정해 주냐가 네. 궁금한데.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신용카드를 많이 쓰고 건강보험을 아무리 많이 낸다고 해도 네. 이 대체 소득은 최대 한도가 5천만 원이에요. 대체 소득은 5천만 원까지. 네, 그 이상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출 한도를 계산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카드를 얼마 정도 쓰면 네.
한 연봉 5천 맥시멈까지 인정을 받아요. 카드를 한 2천만 원 조금 넘게 쓰시면 네. 네, 한 5천만 원 정도로 인정이 가능하세요. 그러면 네. 2천만 원 조금 넘게 2,100, 네. 2,200 요 정도 쓰면 최대치를 받을 수 있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저소득자예요. 네. 뭐 프리랜서예요. 그리고 작년에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래도 월 한 170, 200 정도만 쓰면 네. 한 그러면 180 정도 되는 것 180 같더라고요. 정도만 쓰면은 네. 거의 나는 어쨌든 연봉 5천만 5천짜리로 취급을 받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렇구나. 네. 적격 대출 DSR 안 보나요? 라고 또 물어보시는데 아니에요. 다 적격 본다. 대출은 은행 상품이기 때문에 예, DSR을 보고 보금자리론만 안 보고요. 그리고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네. 그 인정소득까지는 인정을 해줘요. 예를 들면 건강보험 환산은 아까 인정을 그거. 해주는데 네. 신용카드는 인정하지 신용카드는 않아요. 또 인정 안 해요? 네, 그래서 소득이 있는 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보금자리로는 소득,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안 된다. 네, 건강보험까지. 그럼 자산이 많은 사람만 뭐 그렇게 봐야 되나? 뭐 자산이 뭐, 많은 분이 뭐 6억짜리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그러네.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려면 차가 비싼 거 가지고 뭐 이런 거 있으셔야 되나? 이게 되게 까다롭네요. 생각보다. 네, 그러네요. 근데 이게 취지가 그거겠죠? 그냥 돈을 많이 벌면 많이 신고하고 뭐 그렇게 하라.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근데 또 보금자리론 같은 게 또 소득이 너무 많아도 대출이 안 돼요. 그 합산소득 7천 이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본인이 뭐 이것 때문에 내 소득을 줄이고 늘리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내 구간에 맞게 가장 좋은 대출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금자리론 뭐 소득 맞추려고 네. 아내분이 잠깐 뭐 퇴직하고 뭐 간호사인 분들 잠깐 퇴직했다가 다시 입사하고 막 이러는 분들도 있고 이게 맞아요. 소득 규제가 네, 있으니까 그리고 뭐 서민실소유자 조건 맞추려고 음. 뭐 혼인 안 한다거나 뭐 그러는 분들도 뭐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각자의 가장 최선의 조건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신혼부부입니다. 정부 상품이 아닌 일반 주담대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그 은행 가서 그냥 받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부부 합산으로 DSR 40%를 계산하는 건가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입주 예정 2개월 전에 직장을 옮겨야 되는데 대출 받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최소 3개월 이상 다녀야지 대출이 나온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라는 질문인데 먼저 첫 번째로 부부 합산으로 DSR 따집니까? 그게 유리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안 유리하지 해도 않으면 그냥 차주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네. 보금자리론을 물어본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부 상품이 아니라고 네네. 했으니까 그냥 은행 상품으로 본다면 이제 예를 들면 공동 명의를 하잖아요. 아니면 단독 명의를 해도 네. 소득이 부족하면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을 할 수는 가져갈 수 있거든요. 있어요. 근데 배우자가 소득도 없는데 부채가 많아. 그러면 합산하면 도움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럴 때 그냥 본인 걸로만 하면 돼요. 네. 그래요. 이거는 내 선택이다. 그렇죠. 은행에서는 뭐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정도 되는 네,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은행 입장에서도 뭐 굳이 뭐 도움이 안 되는 소득을 그렇죠. 가져오면 네. 뭐 합산을 할 필요가 그렇죠. 없죠. 네. 이거는 그 우리한테 유리한 대로 하시면 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은 그 남자친구가 이제 직장을 옮겨야 되는데 그 최소 3개월 이상 직장을 다녀야지만 대출이 나오는 게 우선 맞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온전한 1개월치의 급여는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한 달은 다녀야 된다. 네, 우선 한 달은 최소. 나와야 돼요. 한 그래야지 달은. 이제 온전한 급여 곱하기 12개월 해서 그분의 연봉으로 환산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뭐 3개월 다니면 좋겠지만 한 달 정도까지만 다녀도 소득 환산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오히려 뭐 이렇게 이직보다도 네. 뭐 작년 한 해 뭐 번 돈 뭐 이런 걸 좀 더 따지나요?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착각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그 이제 소득이 얼마세요?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연봉이 그러니까 뭐 작년에 2021년에 5천만 원이었어요. 라고 네. 얘기를 해서 네. 이제 그런 줄 알고 막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런데 가져와 보니까 이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직한 소득은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현재 소득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년 이상 다니신 분들, 1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네. 지금 현 직장의 소득을 쓸 수 있지만 내가 뭐 다닌 지 6개월밖에 안 됐다. 그러면 현재 직장 6개월치 소득을 가져와서 평균을 내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1개월 단위한다고 해서 크게 불이익이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아, 그럼 어떤 뭐 계약 기간이든 뭐 정규직이든 이런 걸 따져서 네. 하여간 은행도 얘가 어차피 앞으로 벌 거기 때문에 그쵸. 그냥 결론은 앞으로 벌 소득이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번 소득은 중요한 게 아니고. 장래 예상 소득 뭐 청년 뭐 나이 음. 어리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도 조금 더 올리기도 하고 근데 네. 이제 애매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다닌 지 15일밖에 안 됐다. 이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거든요. 15일 다니면 못 받아요. 그것도 일 환산하는 은행을 찾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다, 대부분의 요즘에. 은행이 이제 그 월 환산으로 그래서 하기 한 달 때문에 월급은 찍히고 뭐 대출을 달라고 그렇죠. 해야지. 그러니까는 입주 시기를 아예 뭐 퇴사하기 네. 전에 받던지 아니면 한 달 후로 내가 증빙을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뭐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 얘기도 나오던데. 네. 그러면 다니다가 네. 대출을 받고요. 퇴사해 버렸어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상관없어요. 그걸 뭐 따지지 않나요? 아, 그럼요. 이자만 우리가 잘 그 승인 심사 했을 때 기준으로 하는 거지. 그분이 뭐 나중에 월급이 적든 그런 거는 그거는 따지지 않아요. 은행도 바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대신 이제 연장하는 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연장할 신용대출이라든지 전세대출은 2년이나 네. 뭐 신용대출 1년마다 연장을 1년마다. 하니까 그때는 보죠. 근데 만기가 우리 담보는 35년이기 때문에 네. 뭐 35년 후에 검증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 이자만 잘 내면 된다. 네. 아니, 제가 옛날에 그 신용대출 받고 퇴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놓고 조금 연봉이 그때 한 1.5배 막 이렇게 막 해줬었는데 퇴사하니까 1년 지나고 나서 연락이 와서 네. 막 깎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네. 이제 연장 심사를 해야 되는 대출이니까. 근데 그때 그런 제가 거죠. 막 이렇게 사정을 잘 설명하고 뭐 있는 것 뭐 등본 막 떼서 주고 하니까 그래 조금만 깎아주더라고. 근데 네, 맞아요. 연장할 때는 하여간에 체크를 하는군요. 그렇죠. 음. 적극적으로 은행 직원을 네. 이렇게 좀 설득을 하면 네. 자료도 제공하고 그러면 이게 좋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은행도 굳이 회수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자를 잘 내시는. 이자를 잘 내는 사람이라서. 네. 그러니까 나를 설득시켜라. 그 개념인 거죠. 왜냐면 연장권이기 때문에 이게 신규권이었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랬을 수 근데 이제 있겠다. 연장권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약간 좀 디테일한 것 같은데 1년차 직장인이신데 세전 4,500버신데요. 근데 현 자산은 2천만 원 정도 있고 지방의 부모님 댁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데 서울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 근데 부모님이 한 1억 5천 정도 증여해 주신다고 하는데 뭐 경기도에 한 6억 정도짜리를 갭 끼고 살 경우에 제가 대출이 가능한가? 이걸 여쭤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뭐 사는 거야 가능하시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대출이 가능할지는 네네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요. 네, 왜냐하면 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6억대의 집을 사면 네. 전세가 한 4억 정도? 뭐 3억 그쵸? 5천, 4억 네, 뭐 3억 이렇게 돼요. 정도? 네. 3억에서 4억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규제 지역에서는 대출을 받으려면 네.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돼요. 네. 예, 그러면 갭을 끼고 샀기 때문에 네. 전입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안 되고요. 네. 두 번째는 LTV 한도가 이미 다 찼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간혹 착각을 하는 게 전세 4억은 별개로 보고 네. 그냥 6억에 대해서 40% 해주는 거 아닌가요? 64, 24, 2억 4천 받고, 네. 그러니까 전세가 4억에 있으니까 네. 뭐 2억 4천 해주세요. 뭐 네.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전세가가 이미 LTV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 만약에 전세가 1억이야, 네. 그러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경우는 한도를 이미 전세 세입자가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대출은 불가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세도 사실상 이 집 살 땐 대출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세도 받고 대출도 받는 거는 안 된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레버리지를 쓴다는 게 대출 아니면 전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거지, 뭐 둘 다 쓰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대출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 70% 나오는 집이었는데 네. 70% 대출을 받고 전세도 한 70%를 받아가지고 140%를 만들어가지고 공짜로 집을 사고 현금 40%를 챙겨가지고 집을 또 사도 되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거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네. 아니 뭐 세입자가 뭐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다. 들어오면 예, 그 네. 은행은 절대로 안 들어가고요. 뭐 네. 세입자가 후순위로 같은 날 들어오면 어차피 세입자는 밀리잖아요. 네. 그럼 세입자는 뭐 들어오면 가능하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갭 끼고 사는 건 안 되고 네. 그럼 반대로 이렇게 여쭤볼게요. 제가 한 4,500 정도 받는 사람이라면 네. 6억짜리 집을 살 때 가장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일단 6억짜리를 산다고 하고 소득이 네. 4,500이면 이제 7,000이 안 넘으니까 보금자리론이 가능하거든요. 보금자리론. 예,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이제 60% 그래서 3억 6천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연봉 7천 이하만. 인가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 결혼을 했거나 신혼 부부거나 뭐 아이가 있거나 하면 소득 기준은 조금 달라질 수 조금씩 있어요. 올라가고. 네. 그래서 최대 3억 6천. 음. 금리에 따라 조금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DTI는 따져봐야 되거든요. DTI 네. 50% 이내 들어오면 되는데 네. 뭐 세전 4,500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득은 조금 더 높을 거로 보여요. 네. 예, 그래서 이분은 DTI를 충족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까 질문에 약간 이어지는 걸 수도 있는데 주부도 대출이 나오나요? 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미진님. 그럼요. 가능하죠. 주부들은요, 네. 오히려 더 편하죠. 소득이 없잖아요. 소득이 없으니까. 예, 소득이 없다는 거는 직장 피부양자로 증빙을 하면 되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그냥 신용카드 쓰면 돼요. 그래서 신용카드 많이 쓰면 네. 연봉 5천으로 인정 가능해요. 그 신용카드가 남편 신용카드라면 그러면 안 되고요. 그건 안 돼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거나 아. 본인 명의로 발급된 가족카드. 아. 어쨌든 본인 이름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일 아. 확인하기 쉬운 방법은 홈택스에 들어가면 네.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나와요. 작년께. 네.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해보면 그걸로 환산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남편한테 카드 받아서 쓰면 안 되고 네. 남편한테 생활비를 받아서 그걸 내 본인 카드로 카드로. 써서 네. 내면은 이 생활비라는 개념도 어찌 보면 소득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다 인정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카드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거는 내가 어딘가에서 돈이 소득이 생긴다. 네, 그쵸. 어딘가에서 나오는 게 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최대 5천만 원 연봉까지 인정해준다는 거네요. 네. 그럼 주부들은 웬만해서는 이 신용카드만 쓰시면은 네. 연봉 5천 정도는 잡아줄 수 있겠네요. 그럼요. 네. 아. 그래서 오히려 이분들이 더 편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부들은 신용대출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DSR이 오히려 카드로 할 때 더 유리할 때가 있기 때문에 아. 왜냐하면 남편분은 신용대출 막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1억 5천씩 네. 받고 막 이렇게 되면 DSR이 잘 안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럴 땐 차라리 부인이 대출 받는 게 유리하세요라고 얘기를 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남편이 연봉이 5천인데 음. 남편한테 생활비를 받아서 내가 카드를 2천만 원 쓰면 네. 남편도 연봉 5천, 나도 5천 이렇게 잡혀서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그건 또 왜냐하면 예, 합산을 했을 때 네. 저희가 저희가 지금 증빙소득이 아닌 경우는 합산을 했을 때 최대 5천을 넘을 수 없어요. 또 그건 또 5천밖에 예, 안 증빙하고 되는구나. 증빙은 합산을 했을 때 다 인정이 가능해요. 뭐 각각 뭐 5천씩 네네. 받는다 그럼 네. 1억이지만 지금 증빙이나 예, 추정이 들어가면 최대 5천. 그렇구나. 네. 쉽지 않네요, 이거는. 네, 소득이 알겠습니다. 제일 원래 어려워요. 그래서 소득이 확실하신 분들은 대출을 이제 뭐 어떻게 합치고 막 이런 게 되지만 네. 간주해서 소득 잡는 분들은 한계가 5천.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세전 4,500이신 분들은 그 6억 이하의 보금자리를 쓰시면은 3억 6천까지 최대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다. 네, 근데 금리의 영향이 있기 네. 때문에 이제 정확한 더 거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네. 96년생입니다. 정규직이고요. 연봉은 세후 5,500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항해사로 네. 하셔서 300만 원씩 면세가 된대요. 그 해외에서 돈을 버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차가 없고 부모님 댁에서 살고 있고 학자금 대출도 상환하고 있는데 그 외 채무는 없습니다. 저는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이건 어떻게 답변을 좀 드려야 될까요? 여기서 이분이 투자하려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건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질문을 할 때는 사실은 좀 정확한 질문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얼마짜리를 살 거고, 네. 뭐 내 소득은 이렇고, 부채는 이렇고, 주택수는 얼마고, 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네. 그거에 맞게 이제 대출 한도를 뽑을 수 있는데 이분은 그냥 이제 소득만 딱 주고 나 얼마 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네. 그게 정확한 답을 듣기가 좀 어렵죠. 네. 근데 이제 뭐
일단 여기서 제가 딱 눈에 띄는 거는 이분이 면세소득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소득금액 증명원상 이분의 받는 급여보다 적게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인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작년 거는 아직 안 나왔을 거고요. 네. 2020년 소득금액 증명원을 한번 살펴봐서 그 금액이 나의 소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면세 소득은 빠진다 이거죠. 거의 빠질 확률이 아. 높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니면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끊어줬는데 다 잡혀서 나온다. 그러면 제일 좋은데 저희가 경험상 그게 잡히지 않는 경우가 네. 많아요. 해외 네. 근로자분들이 대출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면세되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시는 분, 예를 들면 뭐 대기업인데 이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삼성이다. 그러면 계속 삼성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해외로 근무를 가게 되면 해외 법인으로 소속이 바뀌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해외 법인에서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 소득을 소득을 증빙을 해주고 또 그 나라에 세금을 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써서 공증을 해서 가져오면 네. 그거는 또 인정이 가능한데 아. 이분 같은 경우는 세금을 안 낸 상황이라서 아마도 소득으로 안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먼저 서류로 확인을 좀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거는 그 좀 질문을 좀 잘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의 기준이 네. 우선은 서류를 뭐가 있어야 될까요? 소득금액 증명원 그거 하나 있어야 그쵸. 될까요? 우선 네, 그걸로 그쵸. 내가 작년에 얼마 그것도 받았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재 근무하는지에서 소득 네. 증명을 하나 떼시고 네, 그리고 내가 뭘 살 거다. 그렇죠. 어느 정도 시세가 파악이 돼야겠죠. 어느 정도 시세가 있는 뭘 살 거다라는 거와 그쵸. 기존의 대출이 뭐가 있는지 그렇죠. 아. 그리고 지금 규제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택수예요. 주택수 네, 본인이 무주택자인지 뭐 네. 유주택자인지. 그리고 카드 얼마 썼는지 그것도 좀 가지고 오고 그렇죠. 그 정도는 네, 챙겨놔야 만약에 내가 된다. 이제 소득이 높으면 뭐 굳이 카드는 필요 없지만 소득이 이제 애매하다, 뭐 네. 없다 이러면 그 홈택스에 들어가서 네. 확인을 좀 하는 게 좋죠. 그 카드로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소득 그게 어느 정도 언제부터는 인정을 못 받고 어느 소득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 체크카드 포함이고요. 네. 최근 1년치도 가능하고 네. 작년 거를 은행에선 제일 선호하죠. 아, 그냥 작년 한 예. 해 동안? 그쵸. 홈택스에 들어가면 이제 작년 2021년께 나오거든요. 그게 얼마인지. 네. 네. 체크카드도 돼요? 그럼요. 포함돼서 체크카드도 나와요. 되고, 다 네, 되고. 홈택스에 다 포함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카드를 많이 써라. 그러면은 우선은 5천만 원까지는 인정을 받는다. 근데 연봉이 만약에 3천이면 그거 인정 못 받아요? 연봉이? 3천이면 그냥 3천의 소득으로.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부부 합산해서 2,400 이하인 분들만 신용카드나 대체소득을 쓸 수 있거든요. 아, 부부 합산으로 2,400.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부인은 소득이 없다. 네. 그러면 그분은 또 신용카드를 쓸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좀 애매해서 사실 소득 규정이 제일 어려워요. 아니 부부 합산으로 2,400 이하는 거의 알바 파트타임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 바에는 아예 한 명은 소득이 없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 부인은 100만 원, 남편은 뭐 1,500만 원. 네. 이러면 쓸 수 있는데 네. 뭐 부인 1,000, 남편 2,000. 이러면 그냥 합산 소득 3,000으로. 그러네요. 오히려 네. 손해네. 그렇죠. 그러면은 하여간 만약에 뭐 남편이 그래도 일을 좀 많이 하는 편이니까 남편이 2,400을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내는 소득이 아예 제로여야 오히려 카드를 대출이 더 쓸 수 나온다. 있고. 네. 카드를 쓸 수 있고. 네. 쉽지 않다. 그냥 그냥 그분 조건에 맞춰서 그냥 네.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뭐 미리 내가 뭐 소득을 막 미리 만들거나 하는 건 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미리 받은 사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따가 또 질문을 좀 더 받을 거니까 네. 좀 기다리세요.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떡하나요? 이따가 좀 받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보면서 지금 요 사연과 비슷한 질문을 같이 좀 보는 건데 아무거나 답변을 지금 드릴 수는 없어요. 자, 다음입니다. 집사님이라는 저분이 분. 현지 법인 근무자 대출 안 나온다고 나옵니다.
나와요. 대기업 현지 법인 근무자는 네, 대출이 나와요. 안 나온다. 나온다. 나옵니다. 소득 잘 가져오면 됩니다. 현지 소득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현지에서 네, 현지 소득을 소득으로 뭐 받았다는 위안화라든지 그쪽 음. 화폐로 지급이 된 거를 공증을 받아오면 걸, 돼요. 공증을 그럼 그 나라에서 받아서 가져와야 그쵸.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번역까지 하는데 그거 본인들이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다 아세요. 그 현지 법인 사람들은 네. 본인들이 다 만들어서 잘 오세요. 그렇지. 뭐 네. 거기에 갔다는 거는 이미 그쵸. 고소득자이실 가능성도 그럼요. 높고 이미 다 가능하십니다. 선배들이 다 네. 받아갔어 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알려줄 것이다. 음. 인사팀도 있을 것이고 그런 얘기입니다. 집사님이라는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조정지역의 2주택자세요. 쉽지 않죠 지금. 네, 근데 두 집 모두 전세를 주고 있대요. 근데 주택 중에 한 군데에 실거주를 하고 싶으셨는데 전세금만큼 현금을 준비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입자를 내보내야 내가 실거주를 할 수 있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세입자 퇴거 대출을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2주택자는 퇴거 대출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1번 질문이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 1억을 받고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아서 추가로 모아놓은 돈 합쳐서 돈을 빼주고 내보내면 실거주가 가능합니까? 라는 거네요. 그럼 질문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2주택자는 세입자 퇴거 대출을 받기가 어렵나요? 이게? 네, 규정상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규정상 안 돼요? 네, 세입자 퇴거 자금이라는 거는 1억을 초과해서 네.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세입자 퇴거 자금이에요. 원래는 이제 본인이 가진 집으로는 1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되는 게 규정이에요. 다주택자는? 아니요, 1주택자도. 1주택자도? 원래는 예, 규정이 그래요. 네. 근데 거기서 예외를 둔 게 전세 퇴거 자금이거든요. 1주택자에 한해서 예외를 적용하겠다. 네. 그래서 저희가 1주택자들은 1억을 넘게 전세 퇴거 자금을 받을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세 계약서라든지 뭐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증빙을 해줘야 저희가 전세 퇴거 자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2주택자라고 했으니 네. 그 대출에서는 그냥 다주택자인 거예요. 네. 그러면 전세 퇴거 자금은 불가하고 예, 생활 안정 자금은 받을 수가 있죠. 네. 예, 여기서 생활 안정 자금은 주택 담보 대출이고요. 네. 그래서 1억은 가능해요. 네. 근데 여기서 뭐 지금 물어보는 게 그날 세입자한테 돌려주고 실거주가 가능할까요? 네. 네,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내가 전세금이 지금 3억을 돌려줘야 되는데 2주택자예요. 근데 생활안정자금은 무조건 나오니까 그거는 무조건은 아니고 다른 집 사는 거 아니고 근데 아니 그게 소득 여기, 소득 그렇죠. 아니, 네. 소득은 따져야죠. 네. 네. 소득은 따지고 네. 내가 전세금을 돌려줘야 돼서 생활안정자금을 받아야 된다. 1억을 받아야 된다 하면 나온다. 네, 나와요. 소득이 되면. 네, 그리고 그래서- 소득이 되고 그 집에 LTV 여력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집에 3억이 있고 세입자가 3억이 있었다. 그러면 이미 LTV가 다 찼으면 그러네. 추가 1억은 안 나올 그것도 수도 어렵네.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집에 일단 대출이 없다라는 전제 하에 세입자만 있다라는 전제 하에 네. 그렇다는 거죠. 이분은 지금 두 집 모두를 전세 주고 있기 때문에 네. 둘 다 지금 LTV가 뭐 꽉 찼을 전세- 수도 있겠네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 아니 세입자만 있었으면 가능하죠. 그래도 대출이 만약에 있었으면 네. LTV는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야 되네. 그렇죠. 그럼 생활안정자금을 두 집 다 받아도 돼요? 어떻게 이렇게 조금 남은 LTV가 거 나오고 DTI가 네. 충족이 된다면 조금씩 네, 받아서 그런 분도 있어요. 양쪽 다 받아가지고 예,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를 있어요. 모아서 있는 돈 더 합쳐서 3억을 만든 다음에 네. 이 집 빼주고 네. 내가 들어가고 네. 그 대신 두 집에다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분들은 뭐 본인이 살던 집에 대출 1억 받고 네. 그 집을 뭐 1억을 그냥 둔 상태에서 전세 주고 네. 뭐 이쪽으로 생활안정자금 1억도 받아서 음. 뭐 입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소유자들이 실제로 입주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뭐 세금도 그렇고 그렇죠.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그래서 전세 퇴거 자금을 조금 많이들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2주택자는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안 되던데요 라는 이춘희님의 얘기가 있는데 어때요? 2주택자는 생활안정자금이 가능합니다. 대출이 안 돼? 다주택자 집이 10개여도 생활안정자금은 가능한데 저분이 안 된 거는 아마도 LTV 한도가 다 찼지 않았을까. 아니면 LTV 가 다- DSR이 안 되거나 아. 그리고 간혹 은행 직원들은요
다주택자는 다 안 돼요. 뭐 이렇게 맞아요. 예, 얘기하는 경우도 아, 있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은행 직원들이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안 되는 이유를 좀 여쭤보셔야 될 아. 거예요. 왜 안 되냐? 무조건 다주택자라서 안 되는 건지, 아. 뭐 LTV가 다 차서 안 되는 건지, 예, 그건 좀 물어보고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가 이제 은행 직원한테 뭘 물어보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네, 분들이 네, 네. 있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저 보금자리로 60%를 미리 받았는데 생활 안정자금 또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 LTV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보는 거예요? 그 한 집에서 나오는 LTV를? 그 한 집의 LTV는 지금 현재 시점의 LTV를 따지면 돼요. 저분이 네. 1주택자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매잔금이 40%? 아니기 때문에 예, 40% 그럼 안 나오겠네. 안 나올 가능성이 아. 높죠. 그렇구나. 네, 근데 집값이 막 너무 많이 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네. 내가 보금자리론 받았을 때보다 네네. 뭐 집값이 지금 뭐 15억이 됐다. 네. 네, 그러면 나올 수도 있죠. 규제 지역 기준 40%고 비규제는 그러면 60%. 60%. 네. 해서 내가 받은 거 대비 여력이 있으면 생활 안정자금을 거기서 받을 수가 있다. 네, 근데 저분 같은 경우는 또 안 나올 수도 있는 게 너무 복잡해. 보금자리로는 네. 채권 채권액을 잡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아시죠? 원래 대출은요, 은행에서 1억을 대출한다고 해서 맞아요. 그냥 우리 그 등기부에 1억이 올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이제 110% 해서 1억 1천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네. 예, 근데 이제 1억이 아니라 3억 6천이면 더 3억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뭐 3억 3천 잡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3천 때문에 또 안 되고. 1억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건 따져봐야 돼요. 골치가 아픕니다. 근데 그래도 이게 너무 많은 상황을 물어봐서 네. 머리가 아픈 거고요. 그냥 나 하나의 사건으로 본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다 머리가 아프다 막 네. 이런 분들도 많겠지만 그냥 내 것만 생각을 한다면 그냥 심플화 시킬 수 있어요. 하긴 그렇죠. 굳이 내가 남의 사정을 알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무주택자인데. 나한테 맞는 것만 아. 이제 배우면 되니까.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퇴거 대출 얘기가 나와서 좀 여쭤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주택담보대출이랑 퇴거대출이랑 차이가 뭐고 뭐가 더 유리해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게 전세 퇴거 자금도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주택이 있어야 대출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네. 일단 첫 번째 매매잔금, 두 번째가 생활안정자금 이렇게 네.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근데 네. 이런 매매잔금, 주택 구입의 목적을 위한 매매잔금들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집이잖아요. 네네. 그쵸? 예, 그래서 남는 돈으로 주택을 사고 환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퇴거 자금은 딱 보증금만큼만 해주기 때문에 남는 돈이 있는지는 일단 잘 모르겠고요. 뭐 어찌됐든 뭐 돈이 뭐 여유가 있어서 내가 퇴거 자금을 받았는데도 돈이 남는다라고 해서 뭐를 사면 안 돼요. 예, 은행은 뭐 그 돈을 어디다가 썼는지 이런 거를 뭐 확인을 하진 그거구나. 않고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 제가 현금이 5억이 있어요. 네. 근데 마침 세입자가 나갈 게 한 5억이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주면 되는데 주기가 싫어. 그래서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지만 주담대죠. 그냥 이걸 받아서 5억을 빼주고 이 5억 가지고 집 사야지 라고 가는 거 안 된다는 거죠. 안 되죠. 그럼 생활 안정 자금 받아서 그걸로 집 사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생활 안정 자금 1억은 받았는데 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게 5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사면요? 안 되죠.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은행은 이 돈을 뭐 어디다 썼는지 이런 거는 네. 알 수도 없고요. 네. 그냥 아주 간단해요. 그냥 6개월마다 한 번씩 네. 이분이 집을 샀나 안 샀나를 조사를 할 뿐이에요. 그래서 집을 샀으면 다 튀어나와요. 그럼 전화해서 얼른 상환하세요. 네, 라고 그렇구나. 이제 약정 위반자입니다. 뭐 이렇게 통보를 할 뿐인 거지. 뭐 내 5억이 뭐 이렇게 돌아서 간혹 이런 분들 있거든요. 지금 똑같이 저 1억 받아서는요. 1억 받아서 집 수리했고요. 네. 저 집 산 거는 신용대출로 산 거예요. 뭐 이렇게 자금을 막 네. 설명을 하는데 그거는 은행은 뭐 몰라요. 뭐 의미가 없다. 네, 그냥 집이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랑 생활 안정 자금 대출은 있으면
절대 다른 걸 사면 안 된다. 네. 근데 주택을. 이분들은 어차피 약정서를 써요. 네. 그 대출 신청을 받을 때 이렇게 다 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차분히 음. 읽어보면 아, 내가 안 되는구나. 그리고 대출을 받을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려요. 네. 사면 안 된다라고 음. 얘기를 드리는데 이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막 해석을 막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약정서를 좀 잘 읽어본다면 아.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갚고 나서는 사도 되지만 있는 상태로 못 사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 맞아요. 그리고 주택만 못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오피스텔 사도 되나요? 네, 그럼요. 아. 그러니까 집만 안 늘어나면 되는 거니까 네. 오피나 상가나 이런 거는 어. 그 제재 사항이 아닌 거죠. 말 그대로 주택. 네. 그러면은 빌라, 아파트, 네. 뭐 네. 도시형 생활주택 네. 뭐 이런 것들은 다 사지 마라. 포함이에요. 네. 대신에 오피스텔, 상가, 뭐 주식, 뭐 코인 이런 건 된다. 그렇죠. 그런 거. 어. 네, 뭐 1억 원에 대해서는 뭐 크게 그러니까 집만 따지는구나. 네. 네, 그렇네요. 또 다음입니다. 89년생하고 92년생 부부인데 원천 징수가 9,500이에요. 네. 그런데 신용대출은 5천만 원 받았고 나머지는 없어요. 마이너스 통장만 5천만 원 있다. 근데 이분이 지금 21년 9월에 취득한 서울 아파트가 있고 뭐 9억에 사셨대요. 네. 근데 현재는 8.85억 KB 시세가 찍힌다. 음. 세입자가 4억에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갭이 한 4억 8천, 9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질문입니다.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에 우리가 실거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현재 상태로는 세입자 퇴거 자금 4억의 대출을 DSR에는 신용을 조금만 상환하면 아슬아슬하게 들어오는데 LTV에서 걸립니다. 아, 그러네요. 아까 그 얘기네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보증금을 4억을 빼주려면 집값이 10억이어야 되네요. 그래야 40%. 3억 8천이에요. 아. 10억이면 네. 9억까지는 3억 6천. 아, 그렇죠. 네, 1억에 9억이다. 대해서 20% 그러네. 3억 그거 8천이거든요. 디테일이군요. 네. 그래서 이분은 내 돈을 좀 마련하셔야 되는 아. 상황이에요. LTV에서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거든요. LTV가 40%밖에 안 잡히니까 네. 그 전세 퇴거 자금 대출도 금액 다 나오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두 개가 다 맞아야 되는 네. 거예요. 아, 그러네. 그러면은 LTV 규제는 피할 수가 없는데 혹시 이금융권으로 가면은 혹시 답이 있나요? 아니, 라는 없어요. 질문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 주택담보대출은 전 금융기관이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요. 네. 지금 이금융권에서는 이제 1금융권과 다른 건 LTV는 동일하고 네. 그 DSR이 10%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뿐이에요. 그 1금융권은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2억 초과기 때문에 40% 네. 적용을 받아야 되지만 이금융권으로 가면 50%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신용대출을 만약에 덜 갚을 수도 있다라면 네. 네, 그 이금융권이 이분은 더 유리할 수도 있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쉽지는 않네요. 그래도 네. 어떻게든 신용대출 받고 현금 합쳐서 LTV만큼 최대로 퇴거 자금 받아서 네. 빼주고 들어가라. 그쵸. 이거네요.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주거래 은행에서는 퇴거 자금도 적격 대출이 된대요라고 하던데 네,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적격 대출은 매매 잔금도 되고 전세 네. 퇴거 자금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만나기가 어렵다. 아유, 거의 뭐 전설의 유니콘이다. 열심히 열심히 찾으시더라고요. 전국을 뛰어야 되는 느낌이요? 그게 아니, 이제 또 지역권 때문에 또 전국까지 가긴 힘들고, 아. 네, 그 서울 뭐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그 지역, 뭐 아닌 데는 뭐 그쪽 지역. 1분 만에 마감된다. 아까 그러셨잖아요. 네, 그랬어요. 1분 만에. 왜 한도가 별로 없는데 네. 막 여러 분 와서 기다리니까 그렇죠. 네,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참 맞아요. 어렵네요. 네, 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제일 저렴한 금리를 찾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주거용 오피스텔을 생활안정자금 받아서 사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럼요. 뭐 오피스텔이니까 이게 네. 세금하고 대출하고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오피스텔은 저희 대출에서는 집이 아니니까 네, 괜찮아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네. 괜찮다. 네. 그 관련된 주제에 대한 질문은 제가 지금 바로바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적격 대출로 오피스텔이 나와요? 라는 안 나와요. 게 있네요. 적격 대출은 그러면 주택에 대해서만. 주택만. 네. 오피스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오피스텔 DSR 규제 지금 어떻게 됐죠? 저는 숨 막힐 것 같아요. 지금 그 오피스텔 때문에 네. DSR 규제 정말 심하거든요. 네.
지금 오피스텔 거래가 좀 힘들다. 뭐 아. 이런 얘기가 오히려 사장님들 쪽에서 부동산 사장님들이 네. 뭐 사실 뭐 지금 거래는 오피스텔만 그런 건 아니니까 네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오피스텔이 이제 대출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개인으로 받거나 임대사업자로 받거나. 네네. 예,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DSR을 보지 않으니까 뭐 큰 문제가 없는데 네. 그 개인 대출로 나갈 때는 DSR 40%의 적용을 받아요. 아. 그러니까 2억이 넘으면 무조건 40%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의 문제가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35년이에요. 네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충분히 길어서 40을 맞출 수 있는데 오피스텔 대출은 만기가 8년이에요. 비주택으로 네, 쳐가지고. 비주택으로 줄여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요. 야, 그럼 8년에 만약에 뭐 8억을 빌렸다 그러면은 1년에 1억씩 갚는 것처럼 치는 거니까 제가 잠깐 줄- 헷갈리는데 네. 7년인가 8년인가 7년 아닌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제가 달아주십시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하도 이게 예,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솔직히 네. 외우고 있는 게 이상합니다. 예, 아니 네. 음, 그래서 그것도 하여간에 오피스텔도 지금 DSR이 적용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네. 과거처럼 오피스텔은 그래도 좀 대출이 좀 잘 나와서 네. 좀 실거주도 할 수 있었는데 7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7년이라고 하시네요. 네. 네. 근데 지금은 그것도 DSR 이게 올해부터 적용된 거죠, 또. 2022년 네. 1월부터. 그러니까 그러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오피스텔 사서 뭐 대출 70%, 60, 70% 받아가지고 실거주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또 그것도 막힌 상태. 네. 라고 사실은 봐야 이제 되겠네요. 집을 못 사서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청약 때문에 네. 오피스텔에 이제 뭐 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안 되는 거죠. 그럼 진짜 지금은 뭘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뭘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네요. 오피스텔도 막혔다. 오피스텔은 좀 힘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2억 이하는 조금 DSR 여유가 있거든요. 네. 근데 초과하면 좀 힘들죠. 보금자리론이 오피스텔에 되나요? 라는 것도 있는데 안 돼.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아주 어렵다. 이도저도 안 된다. 네. 아, 대출이 안 됩니다. 네. 참 어렵네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질문으로 연봉이 6천만 원이시고요. 신용대출이 2억 받아 놓으셨어요.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전세 보증금을 빼주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없겠네요. 이분은 그러면. 어떤 거요? 잠깐만. 그- 다, 어디였지? 좀 앞에였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그 연봉이 6천만 원이신데 연봉이 6천. 신용이 이미 2억을 옛날에 받아 놓으신 거예요. 2억. 네. 그러면은 저거 DSR 이미 초과한 초과됐을 거잖아요.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전세 보증금을 빼주고 싶다. 네. 그러면 이분은 이제 사업 그 생활 안정자금밖에 안 되죠. 생활 안정자금. 생활 안정자금도 DSR 봐요. DSR 봐요. 네. 그래서 DSR 충족하는 만큼만 받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되네. 보험사로 그러면- 가면 조금 여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보험사는 좀 여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DSR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기존에 뭐 신용대출 좀 받아놓고 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지네요. 알겠습니다. 또 다음 오피스텔 만기 8년 맞아요. 오피스텔 8년 맞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네. 네, 저도 이번에 기억해 놓겠습니다. 네. 또 요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네. 지금 20년도에 서울에 재건축 추진 중인 구축 아파트를 샀고요. 이번에 12억 비과세 한도로 바뀌어서 2년 실거주 채우고 비슷한 가격의 입지 더 우수한 데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20년도 그러니까 2년 전에 담보대출을 싸게 잘 받아놨어요. 2.3%로 5년 고정 35년 상환 요거를 새 집을 살 때 그대로 들고 갈 수 있나요? 요거 질문 어때요? 이제 이런 걸 이제 목적물 변경이라고 하는 네. 거죠. 내 대출이 너무 네. 싸니까 네. 그쪽으로 가서도 그 대출을 받고 싶다. 네. 이건데 지금 이건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냥 본인의 조건에 맞게 새로운 집의 한도만큼 대출을 받아야 된다. 네. 라고 그러니까 대출은 생각하셔야 그 집에 걸려 있는 거지 그걸 들고 딴 데 돼요. 옮기면 맞아요. 새로운 대출이다. 예, 그러니까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목적물 변경 뭐 이렇게 네.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금리랑은 따라가진 않아요. 다시 새로 받아야 네. 그러면 제가 갑자기 또 떠오르는 건데 반대로 이 집에 2.3%짜리 그 주택담보대출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을 내가 사면서 옛날에는 그 대출 승계 받고 막 했는 게 됐는데
안 돼요.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승계를 하게 되면 네. 그 본인은 만약 소득 하나도 없는데 네. 기존 그 매도인께서는 막 네. 소득이 좋아가지고 많이 받고 그랬을 네.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냥 본인 조건에 맞게 새로 받아야 돼요. 아, 무조건 다 그냥 새로 받는 거군요. 아, 네. 옛날에는 제가 옛날에 한 네, 십몇 년 맞아요. 전에 할 때는 네, 뭐 상가도 승계되고 네, 뭐 승계가 다 그랬잖아요. 됐어요. 네, 그래서 간혹 됐었어요 옛날에는. 그때 그 약간 뭐 저소득층 지원해주는 되게 저금리 그런 대출도 막 다 승계를 해주는 거여서 야 이거 되게 좋다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안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뭐 안 된다 하여간 요즘에는 웬만한 건 안 된다. 자 이런 질문도 있네요. 아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정답은 없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고정금리가 유리해요? 변동이 유리해요? 그게 참 어려운 질문이죠. 네. 근데 이제 경험상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였거든요. 네. 저는 예전에 고정금리를 썼는데 금리가 하락했잖아요. 너무 손해가 너무 큰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이죠. 그 다음부터는 변동금리만 써요. 네, 그런데 또 거꾸로 네. 변동금리를 썼는데 금리가 상승을 해서 맞아요. 손해 본 분들은 네. 또 그 다음부터는 계속 네네네. 고정금리만 찾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본인만의 기준이 있을 거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분들이 이제 그렇죠. 조언을 해달라라고 네. 한다면 현재 대부분의 그 분들께서는 다 고정금리를 선택하시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고정을 네. 좀 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매체에서도 올라간다니까. 언론에서도 계속 올라간다고 하고 그리고 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가 35년 네. 그래서 좀 장기로 쓰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고정이 5년까지 고정인지 30년까지 고정인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장기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뭐 고정으로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고정금리도 금리 오르나요? K 해외님인데 그러니까 고정금리도 그 고정 기간이 있는 거죠. 그렇죠. 5년 네. 고정이면 5년 네. 뒤에 다시 또 한번 바뀌어요. 변동되는 네, 그 후에는 5년마다. 변동금리로 바뀌는 거고요. 이제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가 이제 장기 고정이라서 아, 30년, 뭐 40년. 30년 고정. 네. 아, 근데 그 30년 고정했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또 그것도 손해인 속상한 거죠. 네.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3년이 지나면 네. 그 저기가 갈아탈 돼요. 수 네, 있어요. 갈아탈 수 있어요. 아니 물론 그 전에도 수수료 내면 중도상환 갈아탈 수 수수료 내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제가 궁금한데 현재 수준에서 물론 뭐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고정을 받으면 한 주담대가 몇 퍼센트 정도고 변동은 대충 몇 퍼센트 정도대에서 이렇게 지금의 격차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매매잔금이냐 뭐 말씀하신 뭐 전세 태거자금이냐에 다른데 매매잔금으로 본다면 네, 집을 산다. 현재 은행금리가 한 4점 고정금리인 경우에 5년 고정이 한 4.1에서 4.2%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4.12 정도가 네, 네. 요즘에 받는 보통이다. 네, 그리고 변동금리가 한 3.7% 내외. 그럼 0.4 정도 차이 나네요. 네, 그쵸. 어. 그러니까 그 정도 0.4의 리스크를 내가 먼저 네. 끌어안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0.4%가 올라도 변동이 유리한 건데 그럼 대충 계산해 보면 한 0.78, 1% 정도 올라갈 것 같으면 고정이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야. 이제 그 장기로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섣불리 계산을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네. 2년이잖아요. 2년이니까. 예, 그러니까 뭐 2년 안에 0.4가 오른다고 생각하면 네. 고정금리 하시고 아니면 그냥 변동금리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주택담보대출은 굉장히 예민해요. 예민해요. 예, 그리고 또 부부가 또 일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맞아. 한 명은 고정, 한 명은 변동 이러면 또 네, 골치가 아프니까. 맞아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변동만 쓰거든요. 항상. 네. 왜냐면 변동 쓰다가 오르면 갈아타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그렇게 일단 현 시점에 해오긴 제일 했어요. 저렴한 거를 선택하는 분이 우선 거죠? 싸게 쓰고 네. 나중에 생각한다. 네. 라고 생각을 네. 하죠.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그 생각하시는 그 네. 방향이. 아, 그리고 요 프리랜서 질문하신 분들도 있는데 프리랜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2,400을 초과하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또 뭐 카드 이런 것도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네. 보통 프리랜서 분들은 소득 신고 아예 안 하는 게 좋겠네. 그러면 아예 할 수만 있다면. 근데 그럴 수는 없고요. 네. 이제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게 온도차가 달라요. 아. 내가 받는 급여가 높은데 네. 그 소득 신고를 이제 맡기는 경우가 많다 아, 보니까 네네. 본인이 얼마의 소득 금액인지를 아, 네네.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일단 본인이 먼저 확인을 꼭 해보는 게 좋아요. 나는 뭐 월 600에 프리랜서 네. 급여를 받는데 뭐 소득 신고는 30%밖에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을 해서 내가 너무 낮으면 차라리 카드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400 그러니까 소득 신고
기준으로 2,400 이하면 카드로 5,000까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 네. 근데 또 소득이 높으신데 신고를 너무 안 해놓으시면 대출 여력이 너무 작아져가지고 그렇죠. 본인의 소득 대비 원하는 집을 또 못 사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소득을 뭐 자기 숨길 맘대로 방법이 만들 수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네네네. 네. 아, 이것도 민감한 질문인데 대출 때문에 혼인 신고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에요. 은행에서도 잘 모르겠대요. 곧 아이가 태어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윤리적, 도덕적 얘기를 빼고 대출만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인신고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내가 소득을 합산을 해서 네. 유리하면 혼인신고를 하는 게 맞고요. 네. 뭐 합산을 했는데 굉장히 불리하다. 뭐 그러면 안 하는 게 맞겠죠. 예를 들면 서민실수요자 조건이 지금 뭐 예를 들면 보금자리론 조건이 뭐 이렇게 소득이 정해져 있잖아요. 7천, 네네. 서민실수요자 9천, 뭐 생초 1억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음. 만약에 합산을 하면 그 네. 기준에 넘는다. 나는 음. 대출을 많이 받고 싶은데 네네. 그러면 혼인신고를 조금 미루는 거고요. 뭐 아니고 나는 소득을 합산해야 대출이 많이 네. 나온다. 네네네. 그럼 이제 적극적으로 아. 소득을 합산을 하는 게 맞는데 혼인신고를 해서 근데 네. 요즘 이제 그 결혼 연령인 분들은 네. 혼인신고를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게 아무래도 이제 맞벌이이신 분들은 아까 말한 뭐 보금자리 뭐 다 탈락되는 것도 있고 네. 뭐 청약할 때도 막 어렵고 하니까 그렇죠.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요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대출이나 이런 거 받을 때는 그래도 좀 애매하네요. 대출은 애매하다. 청약 쪽에서는 네, 예. 기준 때문에 네, 그런 거예요. 대출에서는 애매하네요, 확실히. 소득이 이거는- 많은 분들은 뭐 네. 서민이 안 되고 뭐 네네네네. 이런 기준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냐 없냐 가지고 우선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상담 받고 결정하셔도 될 것 네네네. 같아요. 자, 또 질문입니다. 이게 제가 아직 결혼 전인데 남편이 1억 1천을 신용대출을 받았고 여자친구는 5천을 받아서 합계 1억 6천의 신용대출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혼인신고를 하면 둘이 합쳐지니까 근데 어디서 들어보니까 신용대출은 집을 사는 경우에는 1억 미만으로만 사용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받아놓은 1억 6천의 대출이 회수가 됩니까? 라는 질문이세요. 저는 이 질문 보고 네. 되게 재밌다라고 아. 생각을 했어요. 네네. 꼭 답을 해주고 싶다. 네네네. 이게 이제 받은 시기가 중요해요. 2020년 6월에 받았다고 했어요. 네. 지금 신용대출 1억 초과에 대한 규제는 2020년 11월에 나왔기 때문에 이분은 아마 약정서를 안 썼을 가능성이 아. 상당히 높아요. 네. 그런데 그 약정서는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이분이 일단 그 대출받은 은행에 확인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집 내가 집 사지 마라. 1억을 넘게 받았는데 내가 집을 안 산다는 약정서를 썼느냐 그걸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신용대출의 규제는 차주 기준이에요. 네. 각각 1억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는 전혀 해당이 없고요. 음.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1천이라고 했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규제되기 전에 받은 대출 같아서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네. 그래도 정확한 거는 대출은행에 아. 연락을 해보는 게 좋죠. 만약에 갚아야 된다고 해도 한 1,000만 원 정도 갚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이게 또 은행마다 조금 얘기가 달라요? 다른 게 1억 천을 약정을 아. 하고 갚으면 안 되고 차라리 1억으로 새로 받아야 된다. 뭐 이러는 경우도 그러면 또 골치 아파지네. 그러면 지금 아, 한도가 안 나올 DSR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때문에 골치 아파지겠다. 그거는 이제 해당 은행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정말 1,000만 원만 갚아도 내가 아. 그 약정서를 없앨 수 있는지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이거는 문제인데 은행마다 다르다.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게 규정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들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네. 이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해당이 없는 분 같아요. 그럼 네. 뭐 다행이라고 네, 봐야겠죠. 그래서 은행에 한번 전화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대출의 조건이 미세하게 은행마다 다 다르다. 그리고 지금 들어봐도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건이 너무나 다양하고 뭐 너무 어려운데 대출을 받을 때는 누구한테 가서 받는 게 제일 낫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네. 레오 대출 연구소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영상 하나 올린 게 네. 그 제목이 그 주거래 은행에 뭐 언제까지 호구가 될 아, 거냐 뭐 아. 이런 제목으로 맞아요. 하나 올리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본인이 조건에 따라서 제일 맞는 은행을 찾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찾는 게 좀
쉽지 않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어려워요. 지금 네. 설명한 거 이해하시는 분이 10%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내 경우면 금방 와닿지만 네. 아닌 거는 전혀 모를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대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은행 직원과 대출 상담사로 나눠지겠죠. 예, 그래서 어느 분한테 신청을 하느냐, 그게 뭐 제일 뭐 선택할 때 이제 결정할 사항인데 네. 다 장단점이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은행 직원 같은 경우는 뭐 신용을 돌린다거나 해서 뭐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도 있지만 다른 은행 사정은 전혀 몰라요. 예, 그냥 우리 은행이 안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해당 은행이 안 되면 그냥 안 돼요로 끝인 네, 거지. 네, 네, 네. 뭐 다른 은행에 가면 뭐 돼요. 뭐 이런 얘기를 절대 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좀 다각적으로 이분이 네. 경험을 해봤을 때 뭐 상담사가 편하면 상담사님하고 한번 해보는 거고 은행 직원이 좋으면 은행 직원하고 해보는 건데 이거는 예, 뭐 본인의 선택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경매도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저는 상담사를 이용합니다. 상담사를 저도 이용한다고 그래요. 해서 이율이 더 높다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예, 오히려 그 말도 정말 해드리고 싶은데 그 상담사를 통하면 이제 한 단계를 더 거친다라는 생각을 해서 뭐 금리가 비싸지 않느냐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은행 직원한테 급여를 주나 상담사한테 뭐 그 혜택을 수수료를 주나 네. 은행 입장에서는 뭐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는 거는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상담사를 많이 이용하기는 해요. 좀 편하기도 하고. 조건을 비교하는 개념에서 네. 약간 이게 일종의 뭐 중고차 딜러처럼 뭐 중간 수수료를 나한테 받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쵸. 네,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거에 대해서 막 그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네. 요즘에 은행 다니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네. 그쵸.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네. 질문을 좀 많이 하신 것 받아보고 같은데. 조금 받고 네. 끝내도록 할 건데 질문들이 다들 좀 어려워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때 조정지역에서는 5억 이하 아파트에 대한 LTV는 70%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신축 아파트의 측정 금액은 분양가예요? 입주 시점에 나온 뭐 실거래가 뭐 감정가예요? 그거는 그때 그 집단대 은행이 꾸려지고 보금자리론에 따라서 네. 아까도 왜 네. 저희가 그런 대화를 나눴잖아요. 분양가로 해서 깜짝 놀랐다. 뭐 이런 그 얘기 좀 경우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저번에 국민은행인가에서 네. 그 잔금 대출인데 네. 네. 그 분양가 기준 LTV 정해가지고 막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은행은 사실 네. 감정가 기준으로 잔금 대출을 하는 게 맞아요. 네네. 예전에는 이제 KB 시세로 했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은 신축 아파트들이 KB 시세가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거의 그냥 감정가 기준으로 하는데 네. 뭐 또 어떤 이슈가 생겨서 음. 뭐 그러면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은행은 뭐 그냥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당황스럽죠. 그러면 요즘 지금은 네. 감정가 그래도 기준으로. 다시 이제 새로 감정을 해서 네. 시세 비슷하게 해서 거기서 네. LTV 얼마로 해서 빌려준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법인 대출 얘기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법인 쪽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인으로 집을 사는 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법인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불가잖아요. 아예 불가. 예. 네. 규제가 나온 이후로 네.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은 불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대신 이제 법인으로 뭐 상가를 산다거나 예, 그런 경우는 뭐 오피를 산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뭐 목적에 맞고 하면 네. 잘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법인은 비주택을 살 때는 조금 더 좀 자유로운 게 약간은 좀 있다. DTI 아니 RTI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어요. 조금 자유로운 게 있다. 네. 네. 질문이 많은데 다 어려운 질문들을 해주셔가지고 청약받은 집 중도금 대출 및 잔금 대출을 처분 조건으로 받을 때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은 6개월이에요? 2년이에요? 이런 질문. 그거는 이제 입주 공고 시기라든지 그런 게 다 달라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하는 분들은 이제 6개월일 거고요. 네. 예전에 하셨던 분들은 뭐 2년으로 썼을 수도 있어요. 이게 계속 기간이 줄었거든요. 바뀌니까. 뭐 2년이었다, 1년이었다, 현재 6개월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이제 해당 은행에다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중도금 대출 약정서 쓰면서 네. 아마 그 얼마라고 안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뭐 대부분 질문들이 저 연장될 때 어떻게 돼요? 뭐 처분 조건인데 어떻게 돼요? 막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러면
은행 그 대출 해준 은행에다 물어봐라. 그렇죠. 그게 그 가장 담당자한테 중요한 물어보면 되는데 네. 그걸 뭐 내가 무슨 약정 위반을 한 사람처럼 막 걱정이 돼서 못 물어보겠어요. 막 이러는 괜히 분들이- 물어봤다가 회수당할까 네, 봐? 맞아요. 아.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가장 정확하게 아는 아. 거는 해당 은행이기 때문에 네. 내가 약정서를 쓴 은행에다가 당당하게 물어보면 음. 정확하게 안내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그걸 네. 딴 데서 물어보시지 그쵸. 마시고 예, 그러니까 나한테 해준 괜히, 사람한테 물어봐요. 예, 그냥 은행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네. 내 약정서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보여주기도 하죠, 당연히. 그렇죠. 네. 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를 하고 싶은데요. 대출이 어떻게 나옵니까? 임대사업자는 지금 임대사업자들은 이제 RTI를 보고 나가요. 그래서 음.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한다면 네. RTI는 이제 월세가 많이 나와야 대출이 월세 많이 대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뭐 금리나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지긴 하는데 그냥 우리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한다면 한 50만 원 정도 월세가 나오면 1억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50에 1억 정도라고. 예, 물론 이제 LTV라고 해서 뭐 무조건 뭐 월세 100이라고 해서 무조건 2억을 1억짜리 집에 해줄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집값 대비 뭐 몇 프로 그리고 LTV는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래도. 그렇죠. 예, 그리고 월세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정해진다. 50만 원 기준으로 대략 1억 정도인데 이거는 네, 뭐 정확한 건 그거는 조금 아닙니다. 달라져요. 이게 고정금리에 따르면 조금 더 월세가 적어도 되고 뭐 이런 식의 약간의 월세를 유동성이 뭐 있어요. 200을 받는다. 그러면 네. 한 4억 정도. 네. 그 정도 받을 수 있다. 네. 일시적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 집을 매도하고 무주택을 만들면 대출 한도가 더 많이 나오나요? 이거는 무슨 저건 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아마 네. 그 서민 실수요자 조건을 맞추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 저 갈아타기 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40%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9억 이하인 경우는 서민 실수요자 조건에 맞추면 최대 4억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네네. 한도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아. 그래서 저런 분 같은 경우는 그 집을 매도를 하고 네. 그리고서 대출을 신청을 하면 네. 한도가 많이 늘어날 수 있죠. 만약에 아. 소득 기준에 맞다면.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고 싶으시면 무주택자가 되는 게 유리한 상황일 수도 네, 있다. 서민 실수요 조건에 해당이 되면 네. 그렇게 맞추는 분들도 있어요. 집을 네. 먼저 팔고 뭐 잠깐 텀을 주고 이제 대출 신청하는 기간을 줘야 되니까 한 2주 정도 차이를 두고 매수를 하는 분들도 요 있어요. 질문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와칸다 포에버님인데 이 선매수 후매도 해서 일시적 2주택인데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로 한 거예요. 그럼 6개월 안에 처분하고 전입신고하고 막 해야 네, 되는데 맞아요. 못했다 이거죠. 기존 집이 안 팔렸어. 그런 분들도 많아요.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도대체. 약정 위반이 어떤 거라는 건 네. 안내 받았을 텐데 네. 약정 위반은 그러니까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네. 받은 대출을 회수하게 돼 있어요. 회수. 근데 네. 회수를 안 들어온다라는 얘기도 있고 회수가 당했다라는 얘기도 막 있더라고요. 회수가 안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약정 위반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뭐 갈아타셔라. 낮에는 뭐 다른 데 가라. 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 은행 입장에서도 뭐 저분을 기한 후 이익 상실시키면 연체가 돼버리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도 뭐 좋을 건 없어요. 예, 실적에 마이너스가 네네네네. 되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다른 데로 음. 옮겨가기를 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뭐 지인한테 들은 얘기로는 은행 직원인데 그거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될 거 아니에요. 집이 안 팔렸으니까. 그래서 바로 경매 쳤다고. 네, 경매를 넣겠다라고. 네, 바로 그러니까 경매 은행마다 친다고. 대응하는 방법이 다른데 네. 뭐 기한 이익 상실 2기면 2번 연체하면 네. 경매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3년 동안은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까 여기서의 주택 관련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전세 대출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신용대출은 되는 거예요. 가능하세요. 신용대출만 됩니다. 네. 그러네. 근데 뭐 팔고 싶지 않아서 안 된 것도 아닌데 뭐 지금 대출 규제도 있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니까 그래서 요즘에 급매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무조건 팔아야 되니까. 6개월 안에. 6개월 안에 팔고 들어가야 되니까 갑자기 막 1억씩 떨어지고 하는 것들이 이 대출 규제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뭐 한 개 정도만 더 받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는 너무도 솔수이시니까. 그러니까 주담대 먼저 받는 게 좋을까요? 신용대출 먼저 받는 게 좋을까요? 의미가 있나요? 저것도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 결론은 저분은
살 때 필요한 걸 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러겠죠? 그때 보태서 살려고 하는 거라서 네. 저거는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두 개 다 네. 잔금일에 필요한 대출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냥 신용대출 먼저 신청하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잔금 받아서 진행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총 합으로 DSR 안에 또 적용이 되는 거기도 하니까. 네, 그리고 신용대출 많은 분들이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네. 뭐 얼마까지 줄여야 돼요라고 막 고민을 하세요. 먼저 갚아야 돼요. 막 이러는데 은행에서 이제 대출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DSR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까지 상환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그때 상환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아, 오늘 또 초보 유튜버시죠. 레오 대출 연구소. 지금 혹시 네. 구독자가 저 영상 하나도 안 올렸는데 네. 400명 있죠. 그래요? 네, 깜짝 놀랐어요. 원래 또 이렇게 유명하시니까.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오늘 이 방송 이후로 1000명을 찍기를 아,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영상 지금 2개 올라갔기 때문에 네, 조만간 너무 또 어색해요, 근데. 워낙 잘하셔가지고 금방 익숙해지시지 않을까. 레오 대출 연구소 유튜브 채널 이제 오픈하셨다는 거 소식 알려드리고 또 지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복잡해요 대출이.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또 대출을 또 전문으로 또 하시는 분이니까 대출 받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또 한번 상담도 한번 해보시고 문의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오늘 뭐 복잡했지만 그래도 네. 그래도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한 부분들이 많았을 것 같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나와주신 레오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감사드려요. 저희 이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오 대출 연구소 구독 많이 해주세요. 우리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무조건 도움됩니다. 부동산 하는 분들은 대출 알아야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